부산경찰청이 3.1절 연휴를 맞아가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래가 수십 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해야. 참말로 아짐에 이 폭주족은 옛날 말인 줄 알았디만은 요즘 시대도 이래 폭주족이라는 게 활개를 치네야. 근데 이거를 단순한 일탈이나 불법 주행으로 볼 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봐야 안 되나 싶어요. 와 이런 폭주족이 여전히 활개를 치는 건지 와 근절이 안 되는 긴지 폭주 행위를 하모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지야. 법률 전문가 전화로 모시고 법과 제도가 이 폭주 행위를 우째 다루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갈차짐의 강재신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재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쉽게 말해서 오토바이 집단 폭주입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서서 형사범죄로 보는 거죠. 법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혐의가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 공동위험 행위입니다. 이 조문을 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처럼 이제 14명이 14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18km를 무리지어 달린 건 이 구성 요건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난폭 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하고 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준 경우에는 난폭 운전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집단 폭주 중에는 이런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공동 위험 행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진짜로 운전하다가 이런 폭주족들을 만나면은 참말로 아찔한데 공동 위험 행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립되면 실제 최고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법정형만 보면은 이제 공동 위험행위 단독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난폭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게 숫자만 보면 그렇게 가벼운 형은 아닌데요. 실제 법원 선고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단순 공동 위험 행위만 있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동 위험 행위에 번호판 부정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해진 복합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까지 더해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형 자체도 좀 낮은 편인데 실제 선고도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3.1절이나 광복절 이럴 때마다 조금 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이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법이 약해서인지 단속이 어려워서인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이유 전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잡혀도 좀 별거 없다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동 위험행위 법정형이 최대 징역 2년인데 실제 선고는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범행을 저지르는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좀 작고 그 단속도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야간에 고속으로 또 집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찰이 추격하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번호판을 아예 떼거나 가리거나 SNS 계정을 삭제해버리면 신원 특정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행 법과 단속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이후에 2차 사고 같은 걸 막기 위해서는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도 없고 뛰어들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참말로 이번 사건도 그렇고 10대 청소년이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은 촉법이라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복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면 이것도 폭주범죄가 좀채 줄어들지 않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충분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지르니까요. 그런데 먼저 이제 촉법소년에 대한 오해를 하나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이하에만 해당해요. 네. 이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하고 음.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하죠. 근데 소년보호처분은 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건데 전과가 네.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서 기소가 되더라도 전과 없이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10대 이제 한 13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14세 미만인지가 관건이고, 근데 뭐 어떻든 어느 쪽이든 내가 미성년자라서 괜찮다라는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퍼져 있는 건 분명하고, 이것이 또 재범과 신규 가담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14살 중1까지만 촉법이고 그 이후로는 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서 미리 모여서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전에 모의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모의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채팅방에서 모이자고 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이 어렵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함께 달렸다면 그 채팅방 내용이 이제 공모의 핵심 증거가 되겠죠. 공모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네.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했다 하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채팅방에서 집결 약속을 하고 현장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공모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제 SNS 계정이나 채팅방 내용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번호판을 떼거나 가리는 행위는 사실상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 안전인데 폭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때는 처벌 수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네. 일단 번호판을 떼거나 가리는 행위도 이제 별도 처벌을 받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다른 차량에 번호를 달아서 이제 헷갈리게 했다. 이러면 형법상 공기요 부정 사용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폭주에 이런 번호판 조작까지 더해지면 제가 하나씩 쌓이면서 형량이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민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죄가 적용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속 중 경찰관을 다치게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위험행위 그리고 난폭운전 등등부터 해가지고 이제 추가될 수 있는 위법행위가 정말 많은 건데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알고도 잘 못 잡는 거 아니냐. 뭔가 실시간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경찰이 이제 손 놓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폭주는 야간에 또 고속으로 또 집단으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경찰이 순찰차로 추격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과잉 진압 문제도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강하게 막으면 과잉 진압 논란이 나고 또 놔두면 왜 못 잡냐라는 비판이 나와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호판까지 떼어놓으면 현장에서 신속 정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뭐 CCTV, 블랙박스 아니면 SNS 게시물을 확보해서 사후수사로 검거하는 방식이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참 이 단속의 어려움과 한계가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실제 폭주 범죄의 특성을 놓고 보셨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게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습니까? 처벌 강화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폭주 범죄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집단 심리입니다. 예. 이제 대법원도 집단 심리에 의해서 위해나 위험의 정도가 가중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제 집단 심리가 개입된 범죄는 개인이 처벌의 공포를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하니까 괜찮아. 나만 빠질 수 없어. 설마 뭐 내가 걸리겠어? 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벌 강화가 억지력을 높이는 것도 맞지만 좀 집단 심리를 깨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처벌 강화를 기반으로 하되 단속 기술을 좀 강화하고 또 행정 제재 뭐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이 잡히면 뭐 운전면허를 다 취소하고 향후 몇 년간 운전면허를 딸 수 없게 한다던가 또 청소년 교육도 함께 가져가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청소년 교육까지 다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폭주가 매년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사회 문제로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폭주는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제 새벽에 귀가하는 시민, 또 출근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공공 위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결국 변화가 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강재신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